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 16장, 17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6장의 제목은 연구자의 책임에 대하여 이고요. 17장의 제목은 실증주의, 형이상학, 그리고 종교입니다. 이 두 장의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주제를 한번 말하자면 그 주제는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화가 일어났던 것은 1945년에서 1952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945년이 되니까 이제 독일이 패전하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이젠베르크는 그 억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머물렀다가 독일로 돌아오죠. 그런데 영국에서 억류되어 있던 동안에 히로시마 원폭 소식을 듣고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독일로 귀국한 하이젠베르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창립하는 데 힘을 보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 생각했듯이 어떤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긴다는 그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 사고가 정치적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하는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당연히 히로시마 원폭 같은 사건 때문에 그 연구자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가 하는 대화를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커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대화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화는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먼저 칼이 질문을 합니다. 오토하는 그 우라늄 분열을 그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과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원자폭탄에 대해서 우라늄 분열을 발견한 오토한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그렇지는 않거라. 그것은 진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혹은 우리는 진보가 악을 누르고 선을 승리하게 할 것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보를 추구할 때 그 진보 때문에 어떤 악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진보를 만들어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라늄 분열은 아니더라도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은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럴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치가 핵폭탄을 먼저 개발할까봐 자신들도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핵무기를 열심히 개발했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이 칼도 이 오늘의 어떤 중요한 질문이 되는 그 말인 이 말을 합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수단이 선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하이젠베르크는 이 앞에서도 선악을 결정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볼수록 깊은 뜻이 있는 말인데요. 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걸 지적하면서 끝나죠. 미국은 이 원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 개인은 비록 사회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회 전체를 보는 사회적 질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식견을 가지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개인은 사실은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과연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개인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돌아가 보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여기 이 책을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하기 전에 한두 번 다시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 질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둘 다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데가 있거든요. 질서를 강조하면 자유가 없고 자유를 강조하면 질서가 없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나 어떤 칼 프리드리도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악이란 무질서라는 거죠. 결국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악이란 무질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어나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억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미신적이고 관습적인 비이성적인 전체주의적인 이런 억압이 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억압을 풀고 자유를 증진시켜야 선이 달성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충돌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이 바로 그 수단과 목적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려야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믿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0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10,000사람을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하이젠베르크나 독일 사람들이 질서를 강조하고 어떤 그 절대적 진리 이런 것을 믿는 것 같은 모습은 전체주의로 가기 쉬운 모습 혹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쉽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그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죠.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하이젠베르크의 어떤 진리관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점과 함께 생각하면 더욱 재미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은 다음 장인 17장에서 이제 실증주의, 형이상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중심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1952년에 코펜하겐으로 간 하이젠베르크는 보어, 파울리와 함께 이런 그 실증주의, 형이상학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은 닐스 보어가 이제 실증주의자 철학자들한테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을 했더니 질문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오히려 보는 충격을 받았다. 왜 실증주의 철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이렇게 전혀 이해를 못할까? 이러니까 이제 파울리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실증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보어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실증주의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어의 실증주의 그 비판을 보면 그 핵심에 어떤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을 합니다. 이 실증주의자들은 자꾸 그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론 이런 거 별로 일반화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관측된 사실만 봐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바로 17세기 이래에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이래의 어떤 그 과학의 발전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17세기 이전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관념, 내려오는 관념을 그냥 믿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서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즉
그 이론보다는 관측된 사실에 좀 더 그 무게를 주는 그런 태도를 지녀서 과학이 막 발전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실증주의자들의 태도와 같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자들의 태도에는 두둔해 줄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증주의자가 실패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뜻이 분명한 말로만 이야기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는 충만만이 명성에 속하고 시면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문구를 이제 그 언급하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 시면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자유롭게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닐스 보어의 그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어가 떠난 다음에 이제 파울리가 보어의 얘기는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 얘기가 전부인가? 이 보어의 얘기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산책을 계속하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 짧게 요약해 보자면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것은 다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짓는 중심 질서라는 게 존재한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것에 접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절대적 진리랄까요? 어떤 신적인 정의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위대한 연관성, 진리, 중심 질서 이게 다 비슷한 뜻인데요. 이런 것에 고찰을 멈출 때 우리에게 나침판은 사라진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이 되고 어떤 중심적인 질서, 위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때 우리는 선악이 없어진다는 거죠. 뭔가 그 선악을 결정할 만한 중심 질서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야 그걸 추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보어는 어떤 그 제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그 중심 질서라는 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도 없다. 이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증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쉽게 어디로 가기 쉽냐면 마침 히틀러처럼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우주적 질서를 알고 있다. 최종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걸 위해서 이 어리석은 너희들을 이제 깨우쳐 주겠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 나한테 벌 좀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젠베르크는 나치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나치에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선악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단이 선악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을 결정짓는 중심 질서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믿음을 같이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가지면 다른 쪽이 그 억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이젠베르크도 이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보면 하이젠베르크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단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앞에 장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그 중견 그 연결고리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최종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종 진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수단을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 아니면 세상이 안 된다. 나 아니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전쟁이 나면 이 전쟁을 지기만 하면 이제 뭐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쉽거든요.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어떤 보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선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위대한 연관성, 위대한 중심 질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바로 그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내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라도 발명하면 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작은 개인이니까 어차피 난 몰라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전체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그 질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16장하고 1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그 대화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분과 전체를 원래는 1장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잘 들으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노력해서 끝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